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요즘 존재감이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공수처죠. 사실 존재감 미미했어요. 그전에는. 자, 공수처 풀네임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써보니까 알 수 있듯이 공수처는 일반 국민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은 아니에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자, 고위공직자가 어디까지냐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고위공직자의 정의는 공수처법 제2조에 자세히 네네.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 읊어드리기엔 좀 그렇고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네요.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내용입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네. 공수처법에 보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라는 이 범위를 만들어 놨어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네네. 고위공직자 범죄 등이라는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수처가 언론에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특히 대통령의 무슨 죄? 내란죄. 그렇죠.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어떤 죄로만 소추당할 수 있죠? 내란, 외환. 그러니까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내란죄로 공소를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법정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제 체포영장은 발부됐잖아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논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왜 부각되었냐면 네.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네네네. 공수처법 쭉 보면 형법 몇 조, 형법 몇 조, 형법 몇 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내란죄가 형법 제87조란 말이죠. 네. 형법 제87조는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그걸 수사하겠다고 하며 더 나아가 그걸 수사하겠다는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급받는 게 어딨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 수사할 수 있어. 그리고 법원에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전제하에 체포영장을 내려준 거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법 제2조 3호 감옥에는 네네네. 형법 제123조의 범죄를 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3조 무슨 죄죠? 직권 남용? 그렇죠.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고 네. 그것은 수사 대상으로 된다고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검찰 같은 경우에도 직권남용 뭐 맞아요.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또한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항으로 나열한 범죄와 관련이 있는 범죄는 끌어다가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권 남용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는 조사할 수 있다. 수사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말이네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 조항을 타고 들어가면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관련성이 있는 죄죠. 직권을 남용해서 내란 행위를 그렇죠. 했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근거로 공수처도 수사를 자신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법원도 두 죄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의 문제가 또 있는데 세 번이나 출석 요구를 거절했잖아요. 네. 세 번이나 이제 나는 안 가겠다라고 네. 말한 이후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발부를 했고 이게는 이제 7일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이 원활하게 될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해서 구속까지 집행이 되느냐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게 사실 체포 절차라는 것이 구속을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아직은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구속영장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리고 이 공수처법을 보면 또 한 가지 좀 이 과정에서 특이하다 싶은 점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것이 바로 기소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공수처법을 살펴보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그 수사한 범죄를 전부 공소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부의 범죄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소제기의 범위에서 벗어난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사 기록을 다 만든 다음에 다시 검찰로 보내. 그리고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해야 돼요. 네네네. 대표적인 범죄가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수사한 뒤에 검찰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사 기록을. 검찰로 다시 보내. 그리고 검찰에서 공소장을 작성해서 네네. 이제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공수처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기소의 입장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겠죠. 네, 거기서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나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에서 또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고 예. 보냈을 때 검찰에서 그걸 불기소하기는 어려울 거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중간에서 공수처에서 막 조사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결국에는 검찰 손으로 들어올 건데 우리가 기록도 안 보고 그냥 불기소 처분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공수처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공수처의 판단을 검찰은 존중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찌 맞습니다. 보면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제대로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공수처가 뭐 이미 여러 가지 뭐 수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진 적은 처음인 것 같고 이제 제대로 수사하는가를 국민들이 모두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검사들이 그리고 그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량 발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공수처라는 이제 한 조직이 조금 더 거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이제 검사 직제가 있잖아요. 총 인원이 있는데 그거를 잘 채우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가 제가 알기로 그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로 지원하는 그 법조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는 역량을 보여줘서 많은 법조인들이 공수처 검사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고 수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